김호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주류 언론 사이의 적대적 관계는 미국 주류 언론들로 하여금 북미 관계에 대해 부정 일변도의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 추정이 있어 왔죠. 그런데 미국 주류 언론의 한 유명 평론가가 방송을 그만두며 그런 추정이 사실이었음을 드러내는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미 NBC 방송의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로 30년 가까이 활동했던 윌리엄 아키는 최근 고별사를 통해 본인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며 트럼프가 무지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기계적으로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갈등과 전쟁을 가져올 정책들을 결과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조치를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다른 많은 말들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문장입니다. 이 말은 미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가 미워서 하필 트럼프라서 북미 관계를 방해해왔던 게 사실이었음을 미 주류 언론의 내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름만으로도 언론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그 대단한 미국의 언론들이 사실은 그들의 감정과 아집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곡해하고 비틀어왔다는 사실, 우리 언론들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걸린 일마저도 그렇게 틀어진 다른 나라 언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짓, 올해는 정말 그만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미국 언론의 전문가 영역에서는 네, 30년 넘게 활동한 저명한, 나름 저명한 사람인데, 이거 우리 언론 종사자들은 한번 전문을 구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 비판자예요. 네,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전제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지지자 아니고 자기도 비판자이긴 한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NBC뿐만 아니라 괄호 열고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미워서 기계적으로, 이 기계적이라는 표현은 실제 이 사람이 쓴 표현입니다. 기계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을 비판하느라 정작 비판을 받아야 할, 예를 들면 국방부나 미국의 CIA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탐사 보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영구적인 전쟁 상태가 되도록 안보 파시즘의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의 핵심은 미국의 이런 기관들, 그리고 그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미국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시리아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냐? 이라크 침공하고 18년 지났는데 중동이 더 안전해졌느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예. 그러면서 또 예를 든 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예요. 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한반도 비핵화에 대담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지지하면 안 되는 거냐. 지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네, 최근까지 기억해 보시면요. 뉴욕타임스의 삭감몰 가짜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뉴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파를 했었죠. 작년 내내 사실 미국 주류 언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 관계고,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미국 주류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했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거고, 보도를 할 때는 또 객관적으로 보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레기 하는데, 미국의 유명자한 언론들도 사실은 그런 일종의 곤조죠. 예.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감정에 치우쳐서요. 그렇죠. 네. 해석을 트럼프가 하는 일이니까 불리하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 어떤 마음들을, 뉴스를 그렇게 보도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미국 주류 언론에 깊숙이 있는 오래된 전문가가 우리가 그래왔지 않냐. 그렇게 예를 든 것 중에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운 건 미운 거고, 한반도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제적으로. 그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당연히 지져야 될 사안인 것 네, 같은데. 평화와 관련돼 있는 이슈니까요. 미국 주류 언론들 의도적으로 트럼프 망하라고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우리 언론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이 전문을 저는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라고 하는 희한한 정치인 등장으로 우리가 뉴욕타임즈니 워싱턴 포스트니 거기서 보도되면 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올해는 네. 미국 언론들 퍼올 때 우리나라 언론 종사자들이 이 점 분명히 이게 또 그런 의미로 곡해된 게 아닐까 염두에 꼭 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베이징 시내 북경반점에서 오찬을 마친 뒤 베이징역으로 갔는데요. 의장대와 중국 측 고위 인사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북중 국경을 통과해서 북한 영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김 위원장은 어제 오전에는 베이징 외곽의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동인당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요. 사실은 단 하루 있었던 겁니다. 27시간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간 김에 중국의 이제 경제 관련 도시들 방문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했는데 그냥 딱 하루 베이징에 머물고 바로 귀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는 중국에 가는 자체가 중요했던 그렇죠. 거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만나고 4시간 만찬. 식사를 오래 했다라고 합니다. 생일 파티거든요, 그게. 아니, 당일이 그때 생일이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만나고 생일 파티하고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만남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만남 자체가 중요했다. 네, 그것도 기차를 타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갔다 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동 시간, 만약에 비행기로 갔으면 오전에 가서 저녁에 그렇죠. 돌아오는. 당일치기로 가능한 일정입니다. 그런 일정이었는데 굳이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러 가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러 간 거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겠다는 게 확신이 들고 나서 편지를 받았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네, 아사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받고 2차 정상회담이 확실히 있구나. 그리고 중국에 굳이 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힘 좀 보태달라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쭉쭉 지나가서 국내 뉴스로 바로 넘어오죠. 네, 국내 뉴스로 바로 들어가면요. 예, 조재범 성폭행 폭로와 관련해서 빙상계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이어서 지도자들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현직 빙상 선수들이 나왔는데요. 피해 선수들은 가해자를 공개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빙상 선수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젊은 빙상인 연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장문 변호사가 관련해서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면서 피해 선수 2명이 용기 내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잠시 후에 피해 선수 2명이 더 있다. 까지는 보도됐는데 2명 외에도 또 더 있답니다. 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는 금요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는요, 검찰청사가 아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단에 알려왔습니다. 사법부 이상을 추락시킨 상황에서 대법원 안에서 입장 표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많은데요.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이면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앞에서 하고 전직 국정원장 국정 앞에서 하고 이재용은 삼성 앞에서 하고 그럽니까? 일종의 시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요. 대법원장이 현재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본인 발상인지 누가 조언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랄까요. 참 여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고 그냥 그 포토라인 앞에 누구나 그렇게 하죠. 전직 대통령도 다 그 앞에서. 이미 다 섰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본인은 굳이 대법원 앞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특권 원칙인데 당연히. 그나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래도 전직 대법원장이니까 예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동정까지 싸가리에 긁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자해에 갖고 있는 거예요. 방식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론이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대법원에서 이걸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건데요. 현재 대법원은요.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예.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본인을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이자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쓰는 건데 굳이 자기 전직 직장에 가가지고 그 앞에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방장관은 그럼 국방부 앞에서 합니까? 게다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굉장히 전체적인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긴데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을 추락시킨 게 누군데 뭘 잘했다고 이러는지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하나 전하고 예, 오늘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1987년 6월 항쟁 하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1987년 1월 14일 날 박종철 열사가 숨지면서 경찰에서 냈던 해명이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이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미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방금 전해드린 대로 남영동 대공분실, 예. 박종철 씨 고문사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이 드디어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일반인들도 이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종부입니다. 예. 그 이관식은 작년 말에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6일 공식적 이관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관되었다는 건 그 이전까지는 민간이 관리하지 않고 경찰이 관리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민간에서 관리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죠, 사실은. 물론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줄기차게 요청하고 정부 그리고 경찰을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 사실이 알려지고 한 이후로도 30년 가까이 경찰이 계속 그 장소는 관리했었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누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내용적으로는 경찰이 관리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형식으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그런 어떤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일반인도 가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 추모제를 그럼 언제 하게 되죠? 이번 일요일 1월 13일이죠. 1월 13일 오후 2시 물론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서 추모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추모제는 특이하게 조금 특별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을 재현할 것이고 그리고 박종철을 숨져갔던 509호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몰랐던 새로 발견된 고물실도 공개된다면서요? 네, 저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고문실 한 개가 3층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문에 사용되었던 기기들은 모두 치워져서 그 흔적을 찾기는 힘듭니다만 김건태 의원께서 고초를 당하셨던 515호실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고문실입니다. 지금 뭐 다 치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0년 가까이 경찰이 관리해 왔다면, 박종철 여사가 숨진 대공분실 509호실을 비롯해서 다른 방들이 그때 당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겠죠? 다 흔적은 사라졌겠죠? 현재로서는 509호실만 일단 원형 보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4개 방은 내부는 완전히 뜯어져서 해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홀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9호실 역시도
당시 현장에서 고문을 당했던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원형 보존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전의 사진 같은 것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원형 보존을 하고 예. 원형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 나머지 14개 방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제대로 된 추모의 공간이 되고 기념관이 되려면 그 당시 그대로를 사실 복원해서 그때 그 방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고 어떤 분들이 거기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자세히 사실은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하시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매우 중요한 앞으로의 활동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기념관이 이제 민주인권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어떤 행사들이 벌어집니까? 네,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네. 그 자체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큰 과제일 건데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그런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새로 태어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작은 힘이라도 계속 버텨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를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가서 살아있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방문도 할 것이고 뭐 그 음악회도 연다면서요 앞으로 그 자리에서? 네, 이번에 그날이 오면 작곡가께서 이제 그 곡을 헌정하셨는데요. 예. 그것을 계기로 물론 음악회이든 문화제이든 어떤 중요한 것은 어떤 추모제의 틀을 깨뜨리고 예. 교육의 현장, 새로운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번 일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1월 13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예, 오후 2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쇼트트랙의 금메달리스트죠.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을 당했다 밝혀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그런데 심 선수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빙상을 바라는 젊은 빙상인 연대 여준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엠스플 뉴스 박동희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뉴스 자체가 이미 심석희 선수 금메달 딴 선수죠. 예. 미성년자일 때부터 그 코치로부터 사실은 폭행을 당했다부터 시작됐어요. 작년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예, 그건 이미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에 따르면 그 변호인으로부터 두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누군지 아직 특정되거나 또는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하지 않은 거죠. 알고 있는데 가해자도 특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명이 추가로 더 있다까지 나왔어요. 벌써 3명 아닙니까? 3명. 우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부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쇼트트랙 혹은 뭐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빙상염 종목 그런 종목에서 이런 일이 있다 굳이 더 있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구조적으로? 이게 우선적으로 이게 빙상 자체가 종목 자체가 인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취재하는 것도 취재하신 분들 많이 없고 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쉬하는 경향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제재를 받거나 무슨 징계를 받아도 예. 금방 또 돌아오는 모습을 학부모님들이랑 선수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예. 피해면 선수는 피해를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당했건 하여튼 어떤 종류의 불미스러운 일이더라도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코치가 뭐라고 했다고 감독한테 얘기했다든가 감독이 뭐라고 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연맹에 얘기를 해도 거의 다 덮인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대부분이 여태까지 빙상연맹은 항상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빙상연맹의 연맹의 그 강력한 그 누군가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웬만한 일들은 다 덮을 힘이 있더라. 이걸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문체부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요? 명확하게 뭐 징계권에 대해서 네. 원래 징계를 더 줬어야 되는 건데 네. 축소해서 좋다. 징계를 자체적으로 빙상연맹 내에서 자체적으로 일찍 끝내줬다 징계를. 그러면 빙상연맹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지난번 올림픽 끝나고 나서. 빙상연맹이 그렇게 그 회장이나 또는 그 아래 그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해먹고 네. 또 그 모든 걸 덮을 만큼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제기를 해도 저거 봐라 금방 돌아가고 100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50밖에 안 받고 끝났는데 말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냐. 이런 천연만의 분위기가 이 빙상연맹 안에 있었다? 저 거의 그런 피해를 받아도 네. 굳이 얘기해서 자기가 더 피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젊은 빙상인연대를 만든 이유도 네. 그런 데에서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수 때도 피해를 받았는데 네. 그런 경우가 제가 외국에서 코치 생활하고 한국을 돌아왔는데도 똑같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인이 선수 생활 하시던 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예. 그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액면가는 아직도 10대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젊은 빙상인 연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큰 빙상인 연대 아닙니까, 보세요? 예. 갑자기 여준영 회장이 20년 지났다고 하시길래. 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쇼트트랙 선수 2명이 더 있다라고 발표됐는데 이 2명 외에도 더 있다면서요. 취재하신 바로는. 그 심석희 선수 변호인께서 2명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네. 취재했던 그 2명과 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많이 다르다면 4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거는 저 젊은 빙상인 연대와 네. 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2명이 있는데 네. 제가 판단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심석희 선수는 제가 그전에 뉴스공장 나왔을 때 우리 빙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몰랐어요, 저도. 하지만 나머지 2 선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네네. 근데 그때 왜 저희가 공개하지 못했냐면 예. 2차 피해도 2차 피해지만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선수들이. 선수는 나서질 네네. 않았군요. 그 여준영 코치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정식하게 말하면 빙상연맹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삼성이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또 거기 전명기 한국체대 교수가 예. 오랫동안 정말 독재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이런 말 하게 되면 맨 먼저 저희한테는 얘기가 기자님 그거 말씀하시면 저희 다시는 빙상에 돌아오지 못해요라고 하거든요.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박동희 기자는 진작부터 취재해서 알고 있었고 네. 심석희 선수를 오히려 몰랐지만 네. 다른 2 선수 케이스는 알고 있었고 그 이미 취재된 2 선수 케이스와 지금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2명이 더 있다가 동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총 5명이나 있는 것이다. 심석희 선수까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파악한 말은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은퇴한 선수들까지 합치면 더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공개돼야 되는 게 그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선수가 있어요. 그 미성년자 선수가 1명 더 있는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아파요. 아, 이 일로 네. 인해서 아주 많이 아파요. 네. 어. 그런데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쳐요. 이 빙상 이 시스템에 많은 사슬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어린 학생의 사슬을 끊게 되면 다른 가족이 다쳐요. 심각하네요, 아주. 네. 우리가 심석희 선수 하나로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2, 3, 4, 5이 될 수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고 네. 그게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까지도. 네. 아, 이거 대단한 엄청난 일이네요. 이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저 뭐 이게 워낙에 폐쇄적이다 보니까 예. 그나마 지금은 많이 변한다고 느끼고 있어서 예. 그나마 이 정도도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는 뭐 피해를 당해도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더 이제 얘기할 수가 없었죠. 이런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가 어렵죠. 네. 심석희 선수도 가족한테도 말하지 못하다가 그 해당 코치가 폭행으로 지금 현재 수감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용기가 났겠죠. 그리고 빙상연맹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도 보도가 되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도 나서질 못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박동희 기자 취재로는 더 있다는 거죠. 그 어제 젊은 빙상위원대 성명을 보고 제가 우리가 꼭 포인트를 짚어야 될 게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선수들이 이제 2차 피해보다는 보복이거든요. 보복. 지금도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네. 가해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네. 반드시 원본에 처해서 네. 이렇게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선수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원보를 누가 내리냐는 거죠. 누가 내리는 겁니까? 원보를 누가 내리겠습니까? 빙상연맹이나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프레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정부 프레임을 이제 들고 나오는데요. 네. 빙상연맹 관리한 곳은 문체부가 아니라 네. 대한체육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처럼 문체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밝히려고 했던 역대 문체부 정부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들은 정부를 물고 늘어야죠. 정부는 뭐 했냐고 하는데 정부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직접 감사를 하고 상시 감시를 해야 될 대한체육회나 빙상연맹이 제 역할을 안 한 거거든요. 네.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종목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얘기 나오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사실. 이게 엘리트 선수들이고 금메달 딴 선수들이고 대단한 선수들인데 알고 봤더니 선수촌에서 네. 예. 선수촌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혹시 다른 종목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 최초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3개월간 취재를 했었는데 이 역시도 선수들이 2차 피해보다는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사안인데 어제 정부가 강력한 이 성폭력, 이 근절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제보 주셨던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제는 말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수에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자 레슬링 네. 복수에 한 사람은 네. 아니고 복수는 2명 이상입니다. 예. 네. 지도자로 대표팀 지도자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성추행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취재 결과 이 성추행은 주로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선수들의 주장은 훈련 지도를 핑계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몸을 더듬고 사실상의 성추행이 벌어져서 이 성추행을 적극적으로 알렸대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알렸는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니까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도 이 선수를 못 살겠으니까 이 아시안 게임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끼리 네. 이렇게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네. 고쳐지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자, 이렇게 되면은 여자 레슬링 대표팀 이 지도자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주체니까. 그런데 갑자기 남자 레슬링 대표팀 감독이 와서 선수들 주장에 하면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의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없다. 너희 다 쫓겨나야 된다. 선수의 미래에 대한 협박이죠. 그렇죠. 이 레슬링 같은 경우는 이 훈련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촌만큼 좋은 훈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훈련 성과를 거두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일부 여자 레슬링 선수는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냥 단순히 선수촌을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다신 널 국가대표로 뽑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라고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겠죠. 당연히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흐지부지 이 건이 아예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네. 취재한 바로는 그러니까 다른 종목 중에서
여자 레슬링 같은 경우에 상습적인 상시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 보니까 이 여자 이 레슬링 이 대표팀 지도자 그 전에 여성이었대요. 예. 그런데 난데없이 남성이 왔는데 예. 이제 선수들은 이제 뭐 아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송에서는 예. 뭐 좀 절제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이 선수들이 선수인권위원회라는 데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체육연맹 얘기도 하시고 네. 그 해당 연맹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네네. 예. 네. 아, 이게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빙상인들도 그렇고 뭐 레슬링 선수들도 그렇고 다른 종목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없으란 법이 없네요. 그렇죠. 예. 이게 발본사고는 돼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누군가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그 가해자 실명을 밝히고 형사고발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 2명 더 있다는 밝혀졌다고 하는 그 두 피해 선수들은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해서 가해자를 밝힐 예정은 없습니까? 그걸 밝히고는 싶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아직도 보복을 두려워하거든요. 아직도. 왜냐하면 여태까지 항상 뭐 원래 이제 나가셨던 분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연맹 임원이라든지 여론도 중요하겠군요. 네. 아, 여론이 대편이 되어주고 있구나. 네. 이제는 다시는 예전처럼 나만 피해를 보고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그 피해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네. 되겠죠. 예. 그래서 용기가 나면 실제 가해자 밝히고 형사 고발하고 하는 게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렇게 거기까지 반드시 가야 될 것 같고 레슬링 얘기도 나왔는데 레슬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종목 선수들이 박동희 기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연락이 온 데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거 라디오에서 안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요. 그 모 경기단체에서 저라도 보여주세요. 네. 예. 이 모 경기단체에서 이 대한체육회 간부들에게 예. 떡값이라고 하죠. 예. 이 만날 때마다 돈을 돌린 그 기록입니다. 그분 수첩에서 저희가 캡처한 내용인데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진천 선수촌장이 50만 원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선수촌장한테 돈을 줬는데 떡값으로. 네. 예. 자주 줬대요. 그런데 자주 한 번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60개란 말이에요. 예. 그럼 60개 단체로부터 50만 원씩 받으면 3천만 원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이거를 저희가 대한체육회 물어봤었어요. 이 돈 어디서 나왔냐고. 예. 이 돈 받았다라고 하던가 했더니 예. 조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2달째 얘기가 없거든요. 대한체육회 선수촌에서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문제가 벌어져도 저런 촌지 같은 먹이사슬이 있으니까 밝히질 못하는 거거든요.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지금 레슬링도 그렇고 심석희 선수도 선수촌 안에서 벌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선수촌장에 돈을 받아먹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박동희 기자님도 더 취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보를 받으신 내용들이 있으면 더 정리를 해 주시고 한번 다음 주 전화 주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젊지 않으신데 자꾸 젊은 기자님 연대 회장이라고 하신 여준희 회장님도 요 구체적으로 피해자들 특정하고 또 그 기자님이 파악한 것과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또 더는 없는지 파악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예. 젊은 빙상인 연대 여준희 회장과 엠스플뉴스의 박동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이야기들을 오가고 있죠. 예.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저도 이 사건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보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재산 분쟁 같은 거 있는데 가족 갈등이 있는데 강제로 그 가족을 정신병원에 넣어버렸다. 이런 게 떠오르고 또 동시에 거꾸로 정반대로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인데 적시에 치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거부해서 사실상 치료만 받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환자들이 방치되어서 더 큰 사건, 이런 사건 일으킨다. 그러니까 앞은 인권의 문제잖아요. 환자 인권의 문제. 뒤는 또 뭐랄까요? 그 인권이 아니라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을 법적으로 치료받게 만들 수단은 없는가? 두 가지가 충돌하는 사안인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그 보호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가 오남용되어서 예. 환자 본인의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 앞에 거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예. 부분 관련돼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2016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과 법익의 균형이 상실됐다. 그래서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법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해서 예. 새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관련 법안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예. 대폭 강화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원시키기 위해서 입원 요건이 아주 까다롭게 많이 과거처럼 과거보다 이렇게 그 보호무자 둘과 정신과 전문의가 알아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정도의 그것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엄격하게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 분쟁이나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잘 등장했는데 뭐 그 정신과 의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뭐 그런 멀쩡한 거죠. 가족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나마 정신보건법이 그 제정된 이후에 그나마 조금 좀 그래도 좀 개선됐다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법도 없이 10여 년 뭐 길게는 평생을 뭐 그렇게 격리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멀쩡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상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특히 재산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죠. 과거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됐다. 네, 좀 예. 많이 엄격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반대 케이스는 정반대 케이스는 방치 환자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임 교수님이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중증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예. 현행 제도의 맹점 때문에 이제 그 치료되거나 보호되거나 관리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건도 보면 이 환자가 분명한 중증 환자인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네.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증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이게 우리의 정신보건 그 체계가 미국식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그 관리 체계를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도화된 건데 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도 안 됐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운영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퇴원하는 환자가 완치돼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 관리돼서 투약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완치는 아니고 이 정도는 사회로 그렇죠. 돌아가서 그러니까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괜찮겠다 싶은 정도. 이 제도의 취지는 단기 집중적 치료 후에 사회 복귀를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건데 치료가 되어서 투약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정도만 되면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퇴원을 시켰는데 정작 본인이 자발적인 의지에서 투약 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고 태만히 하게 된 경우에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면
집에서 그냥 약 먹으면 된다. 예, 그런데 그렇죠. 약을 먹는다는 전제하에서 퇴원시켰는데 그런 겁니다. 본인이 안 예.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안 먹거나 보호무자가 그런 부분을 케어해주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가족이나. 부분이 이제 소홀히 되는 경우가 요즘은 더구나 핵가족 사회가 되는 그렇죠, 거 현실에서 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이 부분을 챙기고자 하는 부분이 건강증진센터라고 정신보건 센터 역할하는 그 기능의 지역 단위의 시설들이 있는데 예. 그 퇴원 환자들이 자연히 그쪽으로 이관돼 가지고 등록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감정보의 문제 이슈 때문에 예. 보호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등록 환자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등록 환자로 관리율이 서울시만 해봐야 12%밖에 안 되고.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 80몇 % 정도는 사실상 입원했다가 재입원 조치가 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신경 써줄 가족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신경 써줄 배우자라든가, 신경 써줄 자식이라든가, 신경 써줄 아주 가까운 친구라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집안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관계자들이 다 힘들죠. 그러니까 예. 당사자가 성인인 경우에 네. 강제로 어떻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최근에 왜 PC방에서도 그러니까 이 강력범죄들이 이런 정신질환을 겪는 게 분명한 분들인데 관리가 안 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바로 외래 치료 명령 제도라는 겁니다. 외래 치료. 예, 현재 현행법에도 있어요. 근데 이 맹점이 보호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예외적으로 돼 있어서 아니 그러면 그 보호무자가 동의를 하는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이미.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케어가 되어지는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투약 치료가 되니까 네. 큰 문제가 없는데. 이율배반적인 법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나 입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번에 정춘수 의원도 발의가 됐던데 네. 외래 치료 명령제를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정신복지 센터장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조금 개선되긴 할 텐데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정신질환자의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와 같은 정신보호 전문 요원들 배치 숫자가는 턱없이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1인당 관리해 줄 사람이 500명 정도가 되는데 정신질환자 환자 관리는 능동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입니까? 대면 접촉을 하면서 제가 집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인 그렇죠. 보호를 해주고 투약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지금 지금의 인력보다 아마 10배 이상은 조금 배치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법적인 문제도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건. 현재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있어요. 그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해법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질환에 관한 변호사님 시간이 다 돼버렸죠. 요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네. 문제는 안 왔습니다. 이찬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